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좋은 식재료들 선택하셔서 건강한 또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서울은 이제 오늘은 사실 수요일입니다. 8일이고요. 입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더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추워졌고 이 동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월요일 날은 서울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답니다. 물론 아침 기온이긴 합니다만 이런 진짜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막 더웠다 추워졌다 할 때는 정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또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떤 책을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릴까 하다가 이 좀 무서운 책을 골랐습니다. 약이 사람을 죽인다.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나으려고 먹는 약인데 약이 사람을 죽인답니다. 저자는 의학 박사 레이 스트랜드라는 의학 박사가 지은 책이고요. 콜로라도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미시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40여 년간 가정의학과 개업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영양의학에 집중하며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다. 뭐 이렇게 의사입니다. 의사분께서 이제 지은 책이고요. 그래서 부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약사, 제약회사가 숨기는 약의 비밀, 그리고 FDA 승인과 의사의 처방이 당신의 생명을 100%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좀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오늘도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좀 알려줬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먹고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었는데 하여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에 보게 되면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온 지 30여 년간 나는 약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것이 환자 가족에게 의미하는 바를 직접 보고 경험해왔다. 오늘날 약의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다. 만약 이 책의 제목을 심장마비가 사람을 죽인다 혹은 암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다면 난색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환자들에게 심장마비나 암 예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테니까. 하지만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약물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누구에게는 해가 된다. 내게 이롭든 해롭든 사람들이 거의 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다. 누군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약이라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서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요. 뭐 그렇다고 약을 전적으로 피해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약이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현대의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증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과 수술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상만 경감시키면 병이 나았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증요법이라는 말들을 쓰는 거고 약도 필요하면 먹긴 먹어야죠. 예를 들어 알러지가 심한데 지금 당장 기관지에 알러지가 와서 호흡을 할 수 없는데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건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내가 처방받은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사실은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변 지인분들께 좀 전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자가 이제 글을 했는데 이명신이란 분인데 이명신이란 분은 요 앞에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출판 기획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철수 연구소에서도 일을 했었고 커뮤니케이션 북스를 거쳐 이렇게 했네요. 근데 하여간에 조사해서 했겠죠. 그런데 약 부작용은 미국 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약은 장기를 심각하게 파괴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은 의학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의학 박사가 지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명예를 걸고 30여 년간 진료를 해왔던 그거의 명예를 걸고 지은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읽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었던 책 중에 하나고요.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당신의 약 이렇게 만들어진다. 2장은 약품의 승인부터 복용까지 모든 시스템이 문제다. 3장은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3장의 제목부터가 참 마음에 듭니다.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30여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병원에서 책임을 져줄 것 같으면 왜 수술하다 잘못돼서 또 의사 책임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저한테 쓰게 했을까, 서명을 하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어느 누구도 내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건강과 목숨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장 당신의 약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혈액을 서서히 응고시켜 다리나 폐, 뇌의 색전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라고 했다. 그리고 최근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여성들, 특히 복용한 지 1년 이내의 여성들에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라고 돼 있어요. 색전증이란 건 뭐냐면 피의 찌꺼기가 혈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그러니까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터지면 이제 뇌졸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가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여성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완경이 된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보수적인 방식의 분석 결과였지만 그들은 1994년에 2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0만여 명이 약물 부작용, 그것도 대체로 처방에서 투여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논문 발표자들은 이 숫자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마치 폭탄이 투하된 듯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약물 부작용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의사들은 논문의 권위나 통계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사인 저자들은 장문의 증빙 자료를 통해 약물 부작용에 대해 내린 결론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논문의 통계는 검증된 내용이었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사례는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면 그들이 제시한 숫자는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것이었다. 220만 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을 했고요. 그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있다는 거죠.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약은 화학적 합성물이다. 인체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모든 약물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 안의 효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대개 인체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별 문제될 게 없다. 약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건 약물이 해로운 방식으로 다른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약물에 어떠한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효소 때문에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게 다 이 효소 때문에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얻어서 하는 건데 이 효소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듯 나 역시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약을 쓰려고 했고 약이 지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미국의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쁘시고 특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민의료보험 체계다 보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 100몇 명에서 200명 가까이를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 한 명당 2분에서 3분 이상을 넘길 수가 없는 의료 현실이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바쁘고
바쁘신데 언제 그 약을 일일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이 나오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얘기하는 그 정보와 그들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게 현실입니다. 31페이지에는 이제 이분이 저자가 진료를 하면서 고혈압 약을 이렇게 바꾸게 된 그 사례를 하는 건데, AC 인히비터를 복용하던 18개월 동안 환자는 단 1시간도 기침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약을 바꾼 지 1, 2주 만에 기침이 사라졌다. 범인은 고혈압 약이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 때문에 계속 기침을 했다는 거죠. 고혈압 약을 바꾸니까 기침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분은 뭐예요? 고혈압 약 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약의 부작용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의사들은 기침이 AC 인히비터, 고혈압 약의 부작용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95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데이비드 베이커 박사는 약물 부작용으로 숨지는 사람이 대략 연간 18만 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95년도만 그랬을까요? 2015년도에는 뭐 이 숫자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33페이지에 FDA는 약물과 관련된 위험에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FDA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바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한때 우리의 위대한 수호자로 여겨지던 FDA가 지금은 제약회사의 죽음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혹은 복용할 계획이 있다면 약의 사용법과 태생적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누가요?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지켜줄 테니까. 맹목적으로 FDA나 의사나 약사가 하는 말만 믿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약을 먹었다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효소 작용을 변질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35페이지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FDA나 의사 혹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노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십시오, 스스로가.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셔야 됩니다, 사실은. 36페이지에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알고 치료 과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약을 복용할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유행성 증상을 연구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약물로 인한 피해나 사망의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 믿어버리죠. 41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감기나 단순한 상기도 감염에 처방되는 항생제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학 명칭은 상기도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지하고 코, 후두 뭐 이쪽이 상기도거든요. 인도 이런 게. 환자가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죽으면 이미 환자가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어쨌든 몇 달 안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매년 수천 명이 별것 아닌 의학적 문제로 사망한다. 좀 슬픈 거죠. 또 이제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FDA가 규정하는 안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 안전이란 그 말은 진실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 약이 지닌 태생적인 성질과 위험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한 약은 절대 없다라고 저자는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그 약은 되게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47페이지에 약품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은신처를 침범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히자 그제야 비로소 세계는 약에 잠재된 태생적 위험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저 무작위로 닥친 불운으로 보였던 일이 급속히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고 세계는 안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쪽 그 북유럽 쪽에서 임산부들이 이제 입덧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낙태도 심해지고 낙태가 아니고 유산도 심해지고 하니까
이제 입덧을 좀 줄여주는 약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임산부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는데 결국 출산을 하고 나니까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던 거죠. 그때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 굉장히 장애를 많이 일으켰었죠. 이게 제약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궁암까지 침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뚫고 들어가 갖고 아이한테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사든 일반 대중이든 약품 승인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의 약품 승인은 신중하게 고안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떨 땐 한 과정을 완료하는데 12년이 걸리기도 한다. 수천만 달러의 비용은 물론 화학자, 연구 전문가, 의대 교수, 법조인, 정치가, 마케터, 그리고 제약회사 관련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1998년 제약산업이 연구와 제품 개발에 쏟아부은 돈만 약 240억 달러라고 한다. 근데 이 연구비 누가 되냐면 제약회사에서 돼요. 그럼 이거 제약회사에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FDA도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새로운 약을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약이 치명적인 질병을 바로잡지는 못한다. 약의 효용성을 결정하는 것은 험난한 작업이다. 우선 질병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감염 같은 급성 질환이나 경미한 상처나 두통은 대부분 그냥 두어도 바로 없어진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이라도 아주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죠. 또한 다발성 경화증, 천식, 관절염, 루푸스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도 대부분은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 다시 말해 환자들이 좀 나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다. 환자를 살펴보면서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역동성 때문에 질병의 전 과정을 통틀어 어떤 약이 실제로 낫게 하고 어떤 약이 효과적인지 확신하기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단계 임상실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FDA보다 약의 본질과 위험성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FDA는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기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뭐 질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낫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틀리고 식습관, 생활습관, 살아온 것들 이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 일정하게 정기 분포 곡선 안에 보편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은 FDA를 믿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되는데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국인들의 열렬한 호소와 FDA의 강력한 지원으로 의회는 1992년에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문의약품 승인 신청자 비용 부담법을 통과시켰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연구비 누가 된다고요? 제약회사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FDA는 제약회사에게 신약 사용 승인에 드는 비용인 신청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는 상대를 주의 깊게 골라야 했다. 이 법안이야말로 FDA에 대한 추가 예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처방약의 세계는 역사의 모퉁이를 돌며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결국 힘을 누가 갖게 돼요?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대는 쪽에서 갖게 되는 거죠.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용어의 이제 줄인 건데 이게 법이에요. 법 아까 전문의약품 승인 사용자 비용 부담법 그래서 PDUFA라고 하는데 이 PDUFA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대가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PDUFA는 검은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합의를 만들어냈다. 결국은 FDA가 그 전처럼 깐깐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법안은 승인받지 않는 사용법은 고지할 수 없게 하는 오래된 조항을 빼버렸다. 이제 제약회사들은 FDA가 승인하지 않는 질병이나 임상
상황에서도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도 되었다. 영업사원들은 발작 증상에 쓰이는 신약을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도 되었다. 안정성이나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어도 가능했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슬픈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린이 약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하는 거고, 약을 하나 선택을 하셔도 그렇고 우리가 먹거리를 하나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좀 약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책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내 건강과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과 내 목숨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자, 또 건강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